자, 오늘은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일단 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하고, 오늘은 제가 실시간으로 Q&A에 대한 답변을 Q&A에 대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바로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채팅창에 올라온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다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오늘은 제가 이쪽에 좀 크게 보이게 하나씩 올리면서 들어갈게요. 자, 오늘 글자를 이쪽에 좀 크게. 아, 이게 잠시만요. 아, 이 글이 째지는구나. 잠시만요. 여기에 안 남겨져서, 이 그림을 제가 띄우면서 하려고 했는데 메모장에다 다시 할게요. 자, 메모장에 띄우면서 가겠습니다. 글자를 좀 크게 키우려고 했는데 여기 잘 안 되네요. 자,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전거근이 약하다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전거근이 되는 통합 운동을 포함해서 하는 것보다 전거근 재활 운동을 따로 해야 할까요? 별도로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는 그냥 그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 회원의 기능 수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 운동으로 바로 전거근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통합 운동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전거근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통합 운동을 한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전거근이 사용되는 어깨 운동 같은 걸 한다고 해서 전거근이 쓰이지 않아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통합 운동하면은 알아서 모든 근육이 다 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별로 기능이 괜찮은 분은 통합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되지만, 기능이 약한 분들은 통합 운동을 하면은 쓰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재활 운동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통합 운동에서, 예를 들면 지금 전거근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전거근이 잘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꼭 해 봐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전거근 쓰는 동작을 했으니까 '전거근 무조건 쓰이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야. 뭐 스쿼트도 마찬가지죠. 스쿼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브릿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동작에서 사용되는 근육이 정말로 잘 작동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통합 운동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재활 치료하는 분들 보면은 중둔근 운동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 전거근 운동하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제가 전거근이랑 뭐 중둔근 같은 거 근육 검사를 해 보면은 힘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중둔근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 중둔근이 전혀 활성화가 안 되는데 저 중둔근 운동 3 개월 동안 엄청 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운동을 하면은 자동으로 근육이 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탄수화물과 단백질 구성을 어찌하는 게 근성장에 좋을까요? 다이어트와 근성장애 루틴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이론은 되게 많지만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탄단지 비율로 가져갑니다. 탄단지 비율로 가져가는데 지금 수준에 따라 다르겠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사람은 일단은 빼야겠죠. 근데 지방이 별로 안 많아. 그러면은 탄수화물 많이 줄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 몸 상태와 내 목표에 따라서 그 영양분의 구성은 무조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다이어트 입장에서 크게 두 개잖아요. 근성장 아니면 다이어트잖아요. 이거는 뭐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근육은 무조건 뺄 이유는 없잖아요. 근육은 무조건 늘리는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공식이 있어요. 단백질 양은요, 체중 곱하기 약 1.5 입니다. 1 에서 1.5. 1 에서 1.5. 2 까지도 가기도 2 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2는 쪼끔 헤비급. 왜냐면은 단백질 양이 지나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보통 운동량이 정말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수급이면 2 까지도 가져가고요. 만약에 헤비급이 아니다 보통 정도다 하면은 한 1.5 정도로 요거는 거의 픽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단백질과 비율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을 보통 2대 1로 많이 가져가거든요. 2대 1. 근데 이것도 내가 근성장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칼로리보다 좀 더 먹어야 돼요. 더 쪼끔 체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탄수화물 양이 쪼끔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로 가면은 비율이 1대1 정도로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는 거는 당장은 많이 뺄 수는 있어도 대사량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 비율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내가 몸무게가 60 킬로다. 60 킬로면은 단백질을 근성장으로 가면은 몇이겠어요? 1.5로 갔을 경우는 한 90 그램 되겠죠. 그러니까 한 끼 전체 90 그램이고 탄수화물은 약 180 그램 정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뭐 3 끼면은 나누기 3을 나누고 아니면은 뭐 4 끼를 먹으면 나누기 4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요거는 큰 가이드라인이고 여기에 대한 체중 변화를 아침 공복 아침 공복 체중으로 이제 변화를 줍니다. 아침 공복 체중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내 식단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지. 그래서 뭐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 주일에 1 킬로 요 정도로 이제 무난하게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변화로서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픽스로 가져가고 전부 다 조절하게 해 버리게 되면은 계산식은 나오더라도 실제로 요걸 나누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통 단백질 양 고정하고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면서 체중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절한다. 요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왼쪽 어깨 직각으로 만들고 내회전 시 옆으로 들고 내회전 시 어깨에 갈리는 소리가 난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굴곡 외전, 내외전을 따로 할 시 불편감은 없지만 외전, 내외전을 할 때 갈리는 소리가 납니다. 보통 충돌인 경우가 많죠. 일단은 어쨌든 어깨는 견갑골 문제 아니면 상완골 문제 요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견갑 문제는 뭐겠어요? 상방회전이죠. 90도 외전에서의 90도 상방 회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상방 회전이 덜 일어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충돌이 나는 거야. 근데 올릴 때는 괜찮은데 내외전할 때 갈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돌일 확률이 되게 높은데 90 도만 올렸을 때 일단 공간이 쪼끔 좁아지고 여기서 내외전을 더 돌리게 되면은 그 견봉 사이의 공간이 더 좁아집니다. 그쪽에서 끊기는 소리가 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견갑의 상방 회전, 둘째는 뭐다? 회전근개죠. 내외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견갑 하근이 잡고 돌려줘야 되는데 견갑 하근이 제대로 못 잡아주고 돌리면은 견갑 하근이 작동이 잘 안 되고 전면 삼각근으로 어깨를 돌립니다. 그러면 회전이 당연히 제대로 안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갈리는 겁니다. 어쨌든 넓은 의미로는 충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견갑의 90도 상방 회전 그리고 내외전의 견갑 하근 활성화 요 두 가지 선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길게 가면은 골반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깨에서만 봤을 때는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 번. 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하면은 무릎 측면 아래로 찌릿찌릿하게 전기가 흐르는데 자 그럼 이건 뭐야? 앉았다가 일어서는 거죠. 뭐 그러면은 운동 동작으로 보면 스쿼트가 될 거고 고관절 입장에서는 굴곡한 상태에서 신전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무릎 입장에서는 뭐예요? 무릎도 역시 굴곡했다가 무릎 신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무릎 신전에서 뭔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릎에 과사용이 되는 거고 결국 이건 뭐다? 고관절 문제입니다. 고관절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정확한 건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지만 고관절 신전 기능이 떨어지면서 고관절의 신전을 제대로 못하면서 무릎에 과사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관절에 대한 굴곡 신전의 기능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무릎에 과하게 텐션이 걸리면서 뭔가 염증이라든지 상처에 대한 자극이 오니까 찌릿찌릿하다든지 막 우리하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관절로 보셔야 됩니다. 고관절. 고관절에 대한 기능. 짧게는 굴곡신전, 넓게는 내외전 회전이라든지 스쿼트 같은 동작에서 제대로 고관절이 쓰이는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질문 볼게요. 상체 근육의 단축이 심하고, 이 말은 전면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프레스 계열을 할 때 손목이 꺾이는데, 손목 중립을 잡아줘도 꺾인다고요? 이건 좀 특이한데. 어 일단은 지금 여기서 뭐가 추가가 돼야 되면, 이 프레스가 숄더 프레스랑 벤치 프레스 두 개 다 포함이라고 칠게요. 프레스 계열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 지금 자체에서는 그립 문제일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은 중립을 잡았다는 말은, 이 불독 그립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근이라고 하는 이 손 아래에 딱 걸면은 그냥 미는 힘이 딸리면은 어깨나 요쪽에 텐션이 걸리지 손목이 꺾이진 않아요. 그러면은 손목이 꺾인다는 말은 회전 문제일 확률도 추가가 됩니다. 회전 문제.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사실 불독 그립이 여기에 거는 거거든요. 여기에 딱 걸면은 힘이 딸리면 어깨로 넘어가요. 근데 힘이 딸리는데 손목이 꺾이는 걸로 간다는 말은 그립 자체의 바가 여기가 아니라 위쪽에서 걸리면은 꺾이거나, 제대로 했는데도 꺾인다는 말은 이 전환이, 지금 제가 프레스를 한다 칠게요. 수직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꺾여 있을 확률도 있어요. 수직이 안 되고 약간 외회전 돼 버리는 거지, 수직선에서. 그러면 힘이 모자라면 이렇게 꺾일 거 아니야. 꺾이는 과정에서 얘가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그립을 제대로 잡으면은 어깨가 돌아가지 손목이 꺾일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 회전 근개에서 회전이 문제일 확률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립 자체가 요쪽에 걸리지 않고 위에 요렇게 걸려서 꺾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볼까요? 잠시만요. 아 자, 잠시만.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질문. 자, 다이어트 근성장에 덧붙여 갱년기 여성 회원분이라 다이어트와 근성장이 쉽지 않네요. 어렵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는 생리적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원분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인지를 해야 되고, 지금 다이어트 근성장이 쉽지 않네요라 하는 게, 지금 선생님이 다이어트랑 근성장을 같이 가져가는, 우리가 이상적인 근육은 늘고 지방이 빠지는 그런 흐름을 원하는데, 요거는 지금 회원 몸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어려워요, 엄청. 그러니까 운동을 한 번도 안 했다 이러면은 그 몸이 좋아지기가 엄청 쉽죠. 뭐 예를 들면은 시험 공부라고 치면은, 뭐 영어 공부라고 할게요. 수학 공부라고 합시다. 수학을 태어나서 한 번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쪼끔만 해도 이미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쭉쭉 오르겠죠. 수능으로 치면은 9 등급인 사람은 5 등급까지 금방 오릅니다, 만약에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면. 근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한 3 등급이야. 3 등급인 사람을 1 등급으로 올리기에는 9 등급인 사람을 5 등급으로 올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겠죠. 왜냐? 이미 수준이 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상태가 일단은 중요하고, 거기서 플러스 지금 갱년기고 하면 여러 가지 어쨌든 신체 대사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근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속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과한 식단 혹은 과한 운동으로 플러스 갱년기 합치면은 몸 다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회원분한테 지금 갱년기라는 증상이 조금 있다면은, 그런 수치적인 변화 있죠. 인바디상 수치적인 변화를 너무 맹목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더 기능적인 요소를 잡아가면서 이끌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바디 프로필이나 대회를 한번 나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겉보기에는 체지방이 엄청 낮고 체지방 5% 3% 하면은 몸은 엄청 좋아 보이지만 내 몸 컨디션은 사실 거의 최악에 가까워지거든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갱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건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외적인 부분에 올인해서 그 식단과 운동을 포커싱을 맞춰 버리면은 진짜 몸이 다 망가질 수도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어렵습니다.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자, 7번 질문은 "금반응 검사를 한 번만 하는 것과 여러 번 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약한 쪽이 지구력도 떨어지는 것도 하는데, 자, 검사는요, 요거는 검사를 하시는 분은 아실 건데 여러 번이라는 게 사실상 3-4번 이상 할 일은 잘 없습니다. 한 3번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는데 3번 정도 한다고 해서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냥 약한 애입니다. 그 반응 검사 자체는 운동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강도가 아주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거는 그냥 근육이 활성화가 안 된 수준으로 보셔야 돼요. 자 리어 델트 플라이 동작에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왜 내려갔어? 리어 델트 플라이 동작에서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높고 왼쪽 어깨는 뒤로 떠 있습니다. 어떤 근육의 기능을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동작으로 봤을 때는 봅시다. 일단은 익상견갑 떠 있으면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거근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왼쪽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높다는 거는, 근데 리어 델트 플라이 동작 자체가 보통 견갑을 빼거든요. 많이 뺍니다. 뺀 상태에서 더 이상 안 빼는데 더 빼게 되거나 아니면 당길 때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은 왼쪽 익상 견갑이니까 왼쪽 정거근을 체크해 봐야 되고, 오른쪽 어깨가 높아지는 게 그게 상부 승모근에 곽인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동작을 봐야 돼요. 진짜 동작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냥 준비 자세에서만 그렇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정거근하고 견갑이 뜬다는 거는 하부 승모근 체크해야 됩니다. 하부 승모근. 오른쪽 하부 승모근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유연성 테스트를 했을 때 아로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깨겠죠? 외전 근육들이 매우 타이트한데, 아닌가요? 스쿼트인가? 스쿼트구나. 외전 근육들이 매우 타이트한데 스쿼트 자세 잡고 내려갈 때 발목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데 다리는 모입니다. 여기는 무릎 말씀하시는 거겠죠? 발목보다 고관절 문제일까요? 자, 일단은 지금 외전 근육들이 타이트하다는 게 이제 중둔근하고 뭐 외전 근육이 타이트한 거겠죠? 지금 어떤 걸 검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타이트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스쿼트를 자세를 잡는데 스쿼트에서 발목은 바깥쪽으로 돌아가고 외회전 데려가고 무릎은 안으로 모인다. 그쵸? 그럼 이거는 발목보다 고관절 문제일까요? 사실 이건 정확하게는 발목도 검사하고 고관절 검사를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 지금 일단 스쿼트 동작 안에서만 체크를 한다면은 일단은 무릎이 안쪽으로 모인다는 거는 고관절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되는 게 무릎 방향이 가리키는 거는 대퇴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목의 방향은 아래쪽이죠. 경골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틀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제 자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고관절에서 못 버팁니다. 고관절에서 못 버티면서 무릎이 이제 안쪽으로 모이는 건 맞고요.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발목은 가만히 있고 무릎만 보통 모이는 게 먼전데 발목이 돌아가는데 무릎이 이렇게 양 사이드로 이렇게 틀어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통 가동 범위가 고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부러 풀 스쿼트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고관절의 가동성이 부족하면은 고관절을 더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발목이 바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뭔가 발목이 돌아가는 상황은 풀 스쿼트가 안 나오면서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무릎은 그전에 이미 못 받쳐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동성하고 안정성이 두 개 다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글로만 판단했을 때는. 다음 질문 볼까요? 무릎 통증 혹은 소리가 나는 원인이 대퇴사두와 햄스트링 혹은 둔근과 내전근의 근력 차이에서도 원인이 되나요? 자, 이런 질문은요. 이런 류의 질문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해 보면 됩니다.
제가 항상 평가 재평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걸 보시고 '아 무릎에 소리가 나는데 얘의 원인이 대퇴사두와 햄스트링, 둔근, 내전근의 근력 차이인가?'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운동을 시켜 보세요. 시킨 다음에 무릎이 좋아지면은 그게 원인인 거고, 무릎이 여전해. 그럼 원인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릎 통증이라는 결과는 똑같은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 100 명을 모아도 원인은 100 명이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 봐야 됩니다. 직접 다 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다, 무조건 아니다 이런 식의 뭔가 공식, 정답 이런 거는 절대로 성립되지 않아요. 자, 그다음 구조적인 평발이 심해서 고관절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하체 운동 시에 발바닥 밑에 깔창을 깔아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깔창 없이 아치를 잡는 게 좋을까요? 자, 요거는요. 일단은 깔창 없이 아치를 잡는 연습은 일단 무조건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구조적인 평발이 심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조적인 평발은 애초에 뼈가 아치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실 구조적인 평발일 그러니까 기능적인 평발을 구조적인 평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구조적인 평발이면은 애초에 아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치를 잡는 연습이 의미가 없어요. 애초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깔창을 깔아서 좀 편한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더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고거는 일단은 하체 운동이 만약에 좀 강도가 세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 하체 운동 예를 들어 스쿼트를 예로 든다면은 스쿼트의 중량조차 받치기 힘든데 그거를 아치까지 잡으려면은 동작 자체가 아예 안 나오고, 만약에 강도를 좀 높게 한다면은 깔창을 깔고 편했을 경우에는 깔창을 까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아치 연습은 따로 가야 됩니다. 아치 연습은. 지금 제가 요거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지금 구조적인 거랑 확실하게 구분을 가야 됩니다. 구조적인 거랑 그 기능적인 평발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구조적인 평발이 아닌데 기능적인 평발인데 이거를 '아 이거는 구조적 평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는데 구조적인 평발은 그냥 누가 봐도 평발입니다. 뼈 모양 그렇게 돼 버린 거야. 잠시만요. 제가 하나 찾아 요걸로 하나 보여 드릴까요? 제가 화면 공유 하나 해 볼게요. 어 자 봅시다. 요거 보이시나요 지금? 평발? 이런 게 구조적 평발입니다. 이거는 이미 뼈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날 때부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런 거. 지금 손바닥 아니고 발바닥입니다. 이런 애들은 아치가 그냥 구조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깔창을 까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구조적 평발이고, 요거는 뭐 아치를 살릴 수 없다. 애초에 그냥 뼈가 그냥 눌러 앉은 거다. 근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회전을 걸었을 때 아치가 살아나는 발이면은 아치를 살리는 연습을 하면서 뒤에 진행을 해야 된다. 하지만 운동 시 고강도에서는 스쿼트면은 스쿼트 자체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차라리 깔창을 끼고 하체 운동을 하는 게 낫다. 하체 운동할 때는 하체 운동만 신경 쓰고 평발 교정할 때는 평발 아치 운동만 신경 쓰는 게 낫다. 잘 되면은 그거를 통합해서 간다. 요 순서로 생각하세요. 다시 요렇게 가시고 잠시만요. 그다음 질문 예 있습니다. 자 12번 질문 볼게요. 자 디스크는 있는데 기침할 때마다 허리가 아픈 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자 이러면은 기침이 뭔지 알아야 돼. 기침이 우리가 재채기잖아요. 홀록이든 재채기는 할 때 배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그쵸? 콜록할 때 배에 힘이 전반적으로 복압이 빡 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허리가 아프다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코어가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뭔가 순간적으로 배에 복압이 빡 차는 상황에서 배가 밀리죠. 배만 밀리는 게 아니라 복압이기 때문에 360 도가 밀리기 때문에 허리 쪽도 밀립니다. 근데 그걸로도 자극이 가는 거예요. 자극이 가는 겁니다. 그게 디스크에 자극이 가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허리 자체에 자극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어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 강한 복압도 견디지 못한 상태니까 사실 엄청
위태위태한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코어 트레이닝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죠. 여기서 정확하게는 뭐예요? 전면이 약한지, 측면이 약한지, 후면이 약한지를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거고, 우선은 이제 후면은 약한 게 맞으니까 전면과 측면도 체크를 하는 게 좋고, 이 상태에서는 보감이나 이런 코어에 대한 강도가 너무 세면은 그걸로 또 허리 부담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코어 트레이닝을 시키되 통증이 없는 강도의 코어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은 코어 트레이닝 그 자체로 또 허리 부담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허리가 약해서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허리가 과긴장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면, 측면, 후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면은 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약한 쪽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고, 평가가 안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코어 트레이닝을 시키되 강도를 좀 약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야. 버티지 못하는 상태. 자, 13번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졌습니다. 걸을 때는 통증이 없는데 쪼그려 앉으면 불편하고 달릴 때는 아픕니다. 자, 그러면은 불편한 상황이 두 가지죠. 쪼그려 앉기와 달릴 때 두 개죠. 일단은요. 무릎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자극이 되는 상황은요. 무릎의 회전입니다, 회전. 근데 우리가 무릎을 굳이 회전하지 않죠. 언제 회전하냐면 무릎을 최대 신전, 최대 신전을 시킬 때 약 10 에서 15도 정도 회전이 일어납니다. 요까지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정상 범위인데 이 이상으로 과하게 회전이 일어나면은 연골에 자극이 갑니다.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연골판이 찢어졌어. 그러면은 찢어진 연골판에 자극이 가면은 통증이 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세 가지 상황이 있죠. 걸을 때는 괜찮다. 근데 쪼그려 앉기는 불편하다. 달릴 때는 아프다. 이 점점 동작에 따라 통증의 양상이 쪼끔 틀리죠. 걷는 정도의 무릎 관절의 움직임은 그 이미 찢어진 연골판은 자극을 안 한다는 거고, 쪼그려 앉는다는 거는 결국 뭐야? 이제 가동 범위가 좀 늘어나는 거죠. 가동 범위가 쪼끔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연골판이 자극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쪼그려 앉기를 하면 안 되죠. 이건 이미 상처가 났고 그 상처를 자극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고, 이미 찢어진 거를 자극을 계속하게 되면 더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동 범위 문제니까 요런 거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쪼그려 앉기 동작을 해야만 한다면 동작을 바꿔야 됩니다. 보통 반무릎 자세, 하프닐링 자세로 하면은 쪼그려 앉는 자세를 무릎의 가동 범위를 줄이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달릴 때 같은 경우는 가동 범위 개념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체중 부하입니다. 체중 부하가 쪼끔 더 탕탕탕 충격이 일어나죠. 쉽게 말해서 걷는 거에 비해서 달린다는 거는 점프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충격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체중 부하를 쪼끔 그러니까 체중을 줄여서 부하를 줄인다기보다는 달릴 때 무릎으로 충격이 너무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미 찢어진 게 자동으로 붙진 않습니다. 근데 그 자극되는 상황 자체가 더 이상 자극이 안 되게 갈 수 있으면은 사실 봉합 수술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분명히 병원에서 수술해야 될 정도면은 찍고 바로 얘기했을 건데 보통 쪼끔 찢어진 거는 지켜보자고 하거든요. 아직 그거를 자를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쪼그려 앉기는 하지 않고, 달릴 때는 지금 체중 부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 똑같아요. 일단 고관절 기능을 제대로 보완하고 무릎에 대한 그게 괜찮으면은, 무릎도 움직임이나 그러니까 고관절의 기능이 정상이라는 전제하에는 무릎 기능도 좀 올려야 됩니다. 근육의 기능으로 쪼끔 올려서 그 회전이 잘 일어나면서도 부하를 잘 받게, 충격이 근육으로 가는 거죠. 무릎 관절로 넘어가지 않게 고렇게 잘 해 주면은 안 아프게 잘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 할 만큼 해 보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술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20살 때 반월상 연골판 수술했거든요. 그때는 뭐 재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수술했기 때문에 재활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되지만은 어쨌든 수술하고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전혀 무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오히려 수술하고 근육 다 빠지고 하면서 훨씬 더 고생했기 때문에 어쨌든 수술은 마지막 선택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4번 질문입니다. 누웠을 때 척추와 요추 형태상 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필라테스 운동 시 일자로 평평히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호흡부터 자세 유지에 힘써 보려는데 추천해 주실 연습이 있어요. 이게 그거죠. 요추 과전만이죠. 로도시스라고 하는데, 요렇게 되면은 이제 요추 과전만이 결국은 뭐야? 골반에 대한 전방 경사가 과한 거죠. 과경사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필라테스 할 때 허리를 일자로 만드는 게 뭐예요? 결국 골반의 후방 경사죠. 후방 경사 유지가 어렵다. 후방 경사 유지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전방 경사가 과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방 경사에서 후방 경사로 넘어갈 때 어느 근육을 써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후방 경사를 유지하는 거는요. 일단 하복부입니다, 하복부. 하복부가 장요근이에요. 근데 웃긴 게 전방 경사를 만드는 게 장요근이라고 생각하지만 장요근이 정말로 타이트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장요근이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후방 경사를 만드는 것도 장요근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내가 과한 전방 경사든 과한 후방 경사든 골반 경사에 대한 조절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후방 경사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유지가 안 되거든요. 유지가 안 된다는 말은 그 유지를 했을 때 잡아주는 근육 자체가 이 하복부죠. 배꼽 아래쪽의 하복부와 그 안쪽이 장요근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잡아주는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부터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골반에 대한 후방 경사 연습을 하되 후방 경사를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움직임에서 뭐까지 가야 되냐면은 지구력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세를 유지한다는 거는 지구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후방 경사를 하면서 그 상태에서 이제 하복부를 잡고, 잡고 유지하는 연습을 가져가야 돼요. 후방 경사하면서. 단순히 후방 경사 겉보기에 후방 경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후방 경사를 하고 후방 경사를 쓰는 근육까지 쓰면서 그거를 길게 유지하는 패턴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말로만 전달하기 때문에 동작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고런 패턴으로 가야 됩니다. 허리가 잘 뜨는 게 배가 많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복부가 아니라 하복부입니다. 자 15번 정극은 약화 검사는 오른쪽이 나왔는데 오른쪽 정극은 약한데 평소에 왼쪽 어깨가 떠 있거나 풀업할 때 왼쪽 어깨가 뜬다면은 무슨 이유일까? 지금 요거는 정반대죠. 보세요. 풀업은 정극을 쓰진 않죠, 직접적으로. 풀업할 때 어깨가 뜨는 것과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위에 익상견갑이 있었죠. 익상견갑에서 어깨가 뜬다는 거는요. 단어는 같지만 방향이 틀립니다. 익상견갑에서 어깨가 뜬다는 거는요. 뒤로 뜨는 거예요. 등에서 뒤로 뜨는 걸 말하는 거고요. 풀업에서 어깨가 뜬다는 건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풀업 요렇게 하잖아요. 랩풀 다운이든 풀업이든 요렇게 해서 올라갈 때 이게 뜬다는 게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위로 뜨는 겁니다. 위로 뜨는 거예요. 뜨는 방향이 다르죠. 근육이 다릅니다. 여기서 뜨는 거는 기본적으로 광배가 못 잡아 주는 거야. 턱걸이 할 때 턱걸이 힘 떨어지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광배에 약한 겁니다. 광배가 아래에서 당겨 줘야 되는데 아래에서 못 당겨 주니까 어깨가 위로 뜨는 거고 익상견갑 같은 경우는 얘가 뒤에서 앞으로 잡아 줘야 되는데 앞에서 못 잡아 주니까 뒤로 뜨는 거야. 하나는 뒤로 뜨는 거고 하나는 위로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거예요. 풀업할 때 어깨 위로 뜨는 거는 기본적으로 광배근을 우선시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잠깐만요. 질문이 여기 있네요. 자 봅시다. 병원에서 오십견을 진단받고 6개월 치료받았대요. 병원에서는 2년 지나면 낫는다고 했답니다. 외회전, 내외전, 신전의 가동 범위는 나오고 90도 이상의 외전과 굴곡에 제한이 있는 걸로 보아 극상근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재활의 방향을 극상근의 운동에 집중해도 될까요? 자 이런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건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일단 해 보세요. 해서 좋아지면은 그게 원인이고 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으면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일단 다 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은 90도 이상의 외전 굴곡에 제한이 있는데
자, 외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견갑의 상방회전과 상완골의 외전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상완 외전으로 봤을 때는 상완골의 입장에서는 극상근과 삼각근, 측면 삼각근이 위주가 될 거고요. 견갑골이니까 그 상방회전에도 들어가니까 정곡은 상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이 일단은 얘들이 쓰이는 근육이죠. 쓰이는 근육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가는데 일단은 오십견하고 상방회전 그 충돌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견갑을 잡고 돌려 보면은 바로 사이즈가 나오는데 고거는 아마 지금 말로 설명드리기는 또 견갑을 상방회전시키는 테크닉을 알아야 돼서 고걸 모른다는 전제하에 팔을 올렸을 때 오십견은 관절 문제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런 분들은 상완골이 못 안 움직입니다. 상완골을 못 움직이는 게 오십견이고 견갑골을 못 움직이는 게 충돌이에요. 그러면은 상완골을 못 움직이면은 보세요. 상완골을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얘가 안 들려. 그럼 누가 들어야겠어요? 견갑골이 들리죠. 그럼 여기서 90 도까지 가고 그 이상에서 얘가 올라가는 건 지금 상완골이고요. 여기 잘 보세요. 얘는 뭐예요? 지금 어깨 으쓱하고 있죠. 얘는 상완이 더 이상 안 움직여서 상부 견갑골을 이제 억지로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오십견이에요. 요거를 구분하시면 되고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90 도인 상태에서 회원한테 "팔에 힘 푸세요." 하고 수동으로 들어 보세요. 이게 상완골이 올라간다. 움직일 수 있다. 이러면 오십견 아닙니다. 오십견 아니고 오십견인 사람은 이걸 들어도 안 올라갑니다. 진짜 약간 근육이 뻣뻣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뼈가 걸려. 그냥 안 밀려. 힘 풀고 내가 올려도 그냥 걸려서 그냥 들려 이렇게 견갑이 따라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오십견이면은 이 견갑골하고 어깨 관절 요 근육이 다 관절이 늘러붙었거든요. 안 올라갑니다. 이게 오십견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병원에서 오십견 진단을 제대로 안 하는 병원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움직임을 안 보는 병원은 오십견하고 충돌을 구분조차 안 합니다. 그냥 안 올라가면 냅다 그냥 오십견이라고 하는 병원도 꽤 많아요. 실제 제가 그런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극상근에 집중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이 사람이 잘 안 올라가는 게 견갑의 문제인지 상완의 문제인지를 일단 구분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극상근을 했을 때 좋아지는지도 체크를 해 봐야겠죠. 실제로 그 충돌 같은 경우도 극상근이 문제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원인이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극상근도 함께 문제인 경우가 있지만 극상근만 딱 문제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깨 치료 케이스가 꽤 많이 있거든요. 못해도 제가 한 200 건은 될 겁니다. 극상근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거의 다 견갑부터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볼까요? 자, 러닝을 하면 러닝이죠. 러닝하면은 엄지발가락과 발바닥의 연결 부위가 유난히 아프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잡아줘야 할까요? 아치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아치가 무너지면은 안쪽으로 많이 갑니다. 제가 유튜브에 그 발바닥 무게중심 영상 올렸는데 딱 고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치 무너진 거예요. 아치가 이제 기능적으로 무너져서 안쪽으로 무너진 거니까 발도 잡아야 되고 고관절도 잡아야 됩니다. 두 개 다 잡으셔야 돼요. 자, 팔이 외전된 상태에서 내외전, 외외전을 운동을 할 때 가벼운 중량으로도 어깨 충돌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깨 충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위에 하는 거는 설명 똑같습니다. 견갑 상방회전 잡고 견갑 상방회전부터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회전근개죠. 회전근개 체크. 내외전, 외외전 체크. 요 순서대로 갑니다. 그냥 견갑 잡고 상완 잡는 거예요, 순서는. 어쨌든 충돌의 개선은 견갑이 무조건 시작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단백질 섭취가 잘 되는 시간이 있나요? 아, 요거는요. 논문이 좀 이제 많이 바뀝니다. 뭐 이런 이 효과나 흡수율에 대한 얘기가 좀 바뀌어요. 단백질도 예를 들어서 그 한 번에 1회 섭취량의 뭐 한
한도가 있다라는 논문도 있고 또 어디 가면은 1회 양은 상관없고 하루 전체 양만 맞으면은 아무 상관없다 이런 논문도 있고 논문 자체가 데이터 결과값이 쪼끔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섭취가 잘 되는 시간을 구분하기보다는 전체 양을 맞추는 게 쪼끔 더 맞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관련 내용은 많기 때문에 따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다음에 바닥에 양쪽 다리를 뻗고 앉았을 때 한쪽 엉덩이만 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떤 불균형 때문일까요? 요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자, 일단은 요거는 골반 불균형이 맞겠죠. 근데 여기서 자, 한쪽 엉덩이만 떠 있는 이 상황만 가지고 고관절이 어떤 불균형일까를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쉽게 말해서 누워서 다리를 뻗었을 때 대부분 많이 평가하는 게 다리 길이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한쪽 다리가 짧아졌다 길어났다 길다라는 거를 평가를 많이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웠는데 왼쪽 다리가 짧아요. 그러면은 이 왼쪽 다리가 짧아진 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은 이 짧아진 원인 자체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단순하게 보면은 골반의 전후방 경사의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더 케이스가 많아요. 천장관절이 살짝 돌아갈 수도 있고 골반이 3D로 틀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하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쪽 엉덩이만 바닥에 떠 있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만 가지고 '아 이거는 골반이 전방 경사됐을 거야.' 혹은 천장관절이 돌아갔을 거야. 골반이 안쪽으로 말렸을 거야.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가 이 사람에 대해서 회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어떤 게 잘못됐는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움직임이 빠진 평가를 움직임 없이 평가를 하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렇게 했을 때 떠 있는 거는 일단 떠 있는 쪽이 문제니까 '아 떠 있는 쪽에 고관절이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까지만 가고 움직여 보세요. 굴곡신전, 외전, 내외전, 외전 뭐 닫힌 사슬, 열린 사슬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평가를 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자꾸 정적인 평가에서 끝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서서 지금 누워서라고 누워 온 상황인데 서서 골반이 살짝 올라갔어요. 한쪽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단순하게만 보면은 뭐 요방형근이 단축됐다 뭐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근육에 대한 검사를 해 보면은 무조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가 평가죠 결론은. 움직임 평가를 통해서 고관절을 추가로 체크를 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그래야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걸을 때 무릎 안쪽이 뭐죠? 걸을 때 무릎 안쪽이 아픕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돌아간 거죠. 어쨌든 보행에서 이 무릎의 문제는 사용을 하는 게 고관절이 먼저이기 때문에 고관절에 대한 기능 체크를 먼저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질문. 선천성 요족은 무엇을 신경 써야 할까요? 자 요런 것도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있죠. 뭐 측만, 선천적으로 측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요족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다리가 짧아요. 이거는요. 이미 구조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난 거야.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이거는 못 고치는 겁니다. 엄연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뭐 사실 이건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죠.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논외로 보시면 돼요. 선천성 요족을 가지고 내가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너무 어렵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걔는 그대로 두고 그냥 운동을 그대로 시키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요족인 경우에서는 발의 지지면이 불안하기 때문에 골반의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쨌든 발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골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거기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층만도 선전 막 층만 막 다 위였어. 이거를 뭐 PT샵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거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분명히 층만이 있으면은 코어가 많이 약하겠죠. 그럼 코어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잘하게만 해 주면 돼요.
자 그다음 질문 볼게요. 자 질문이 저한테 컨설팅 받으셨던 분이네요. 자 잠시만요. 질문이 엄청 길어서. 자 봅시다. 뿌리 근육 왼쪽 극상근이고 좌측 어깨 골반 빠짐이 있어서 스트레칭 주려고 운동 중인데 일단은 자 불편하지 왼쪽 어깨가 잘 안 났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해서 팔꿈치를 접고 엄지가 몸통 밖으로 바라보게 내외전이죠. 상태로 힘을 전혀 받지 못하고 어깨가 아탈구될 정도로 약하다. 자 일단은 어깨에 대한 굴곡 내외전에서 어깨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리고 광배근 때문에 견갑 상방 회전이 잘 안 되고 볼게요. 전면 삼각근이 약해서 광배근 풀고 프레스 해 주기 밴드 저항운동 하는데 잘하는 중일 걸까요? 그다음에 어깨 운동을 하고 스쿼트 할 때 견착 시 왼쪽 등에만 힘이 들어가는데 어깨에 관련이 있을까요? 자 요거는요 제가 사실 확인을 해 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깨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불안한 상태. 왜냐 지금 보시면은 외전, 내외전에서 어깨가 아탈구된다는 것 자체가 어깨가 못 받아주고 있는 거든 못 잡아주는 거니까 일단 회전근개도 지금 굉장히 약한 상태고요. 약한 상태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어 어깨 운동에 스쿼트 견창할 때 왼쪽 등에만 힘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요건 제가 자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제가 정보가 약하고 어쨌든 어깨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컨설팅을 어디까지 해 드렸는지를 제가 사실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검사한 거랑 제가 어디까지 봐 드렸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깨는 아직 완전히 좋아진 상태는 아닌 건 확실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시는 게 광배근 풀고 프레스를 많이 해 주는데 지금 그 전면 삼각근에 포커싱을 맞추시면 안 되고 회전근개에 대한 포커싱을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증상만 말씀하셨을 때는. 그래서 지금 내외전에 했을 때 불안하다는 말은 아마 견갑하근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견갑하근을 내가 어깨 내외전에 했을 때 견갑하근에 대한 수축감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마 컨설팅 한 번 하신 분은 보통 견갑하근까지 못 가요. 이미 그전에 앞에 안 좋은 게 기본적인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포커싱 자체를 견갑하근 활성화를 시켜서 내외전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24 번. 1 년 전에 견골의 상단 부분에 비골의 하단 아. 두 군데네요. 경골은 상단이고 비골은 하단이네요. 그거를 골절했는데 티타늄을 박으셨대요. 골절이 완전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아무런 문제 없다는데 아직도 뛰려거나 방향 전환할 때 통증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게 제가 사실 제일 좀 짜증 나는 소리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무런 문제 없다는 그 문제 없다는 뼈 얘기하는 거야. 뼈 붙었으니까 이상이 없지. 근데 뼈에 문제가 없더라도 근육에 이상이 있으면은 이상이 있는 거잖아. 자꾸 문제가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지금 증상이 뭐예요? 뛰거나 방향 전환을 할 때 통증이 있다는 말은 어쨌든 그런 움직임은 아직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에 대한 재활은 안 됐다. 아직 덜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뼈는 붙었으니까 운동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어느 근육을 재활을 하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뛰려고 한다든지 방향 전환으로 가는 거니까 일단 뛴다는 동작은 조금 너무 넓은 범위니까 방향 전환으로 갑시다. 방향 전환 하체에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관절은 발목하고 고관절이죠. 요 두 개인데 분명히 이제 골절을 대고 이제 티타늄 받고 그 골절되는 거 붙는 동안에 하체를 안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육을 안 쓴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분명히 하체에 대한 근육의 기능이 거의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재활 운동을 하시되 그냥 이제
보통 골절하고 재활 운동은 열린 사슬로 일단 깨작깨작 가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뭐예요? 뛰거나 방향 전환이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린 사슬이 아니라 닫힌 사슬입니다. 체중 지지가 있는 상황에서 내 하체를 잘 쓸 수 있는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닫힌 사슬에 대한 하체 운동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일 우선적인 목표는 원래그 데드리프트를 목표로 가져가세요. 근데 원래그 데드리프트가 통증이 있으면은 그거보다 낮은 강도로 가야 됩니다. 여튼 열린 사슬로 그냥 뭐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닫힌 사슬로 가져가야 돼요. 고관절부터. 자, 그다음에 자, 뿌리 근육 잡는 거는 제가 따로 오프라인 교육에서 기능재활 전문가 과정에서 교육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제가 짧은 한 줄로 전달해 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26번 왼쪽 기립근이 더 비대하고 왼쪽 고관절에 찝힘이 있는데 상관이 있는 걸까요? 상관 있죠. 고관절은 골반은 무조건 상관이 있습니다. 무조건 좌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보상작용이 무조건 좌우로 넘어가요. 어깨는 안 넘어가지만 다리는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걸로 봤을 때 딱 느낄 수 있는 건 뭐다? 왼쪽 기립근이 비대하다는 말은 왼쪽 기립근이 과사용되는 거거든요. 왼쪽 기립근이 과사용되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대각선 패턴이거든요. 오른쪽 대둔근이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건 뒤쪽 얘기입니다. 기립근은 뒤에 있죠. 근데 왼쪽 고관절의 찝힘이라는 것은 보통 굴곡할 때 나타납니다. 굴곡은 앞에서 나타나죠. 왼쪽 고관절 찝힘이니까 뭔가 그 왼 왼쪽 앞쪽 근육이니까 장요근을 비롯한 고관절 굴곡근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고관절 굴곡근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요근이 사용이 안 되면서 그 직근 쪽이라든지 장요근 하단부에 보상적인 과사용이 일어나서 보통 찝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봐야 됩니다. 아 요 지금 요걸로만 봤을 때는 뒤쪽 엉덩이는 그러니까 엉덩이는 오른쪽이 약하고 앞쪽은 왼쪽이 약한 거예요. 그렇게 그 앞뒤로 크로스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케이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두 개 다 안 좋아요. 그럼 두 개 다 봐야 됩니다, 그냥. 엉덩이는 오른쪽을 보고 굴곡근을 왼쪽은 본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27 번입니다. 볼까요? 누워서 두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했을 때 엉치 쪽에 통증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누워서 두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레그레이즈죠. 레그레이즈. 보통 지금 동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올렸다 내렸다 올린 다음에 내리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보통 허리나 엉치 쪽에 불편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예요? 아까 위에 케이스 하나 있었던 요추 과전만입니다. 요추가 과전만이에요. 못 버티는 거예요. 왜 못 버티냐? 하복부가 못 버티는 겁니다. 하복부가 약해서 그러니까 다리를 올리죠. 다리를 올리면 골반이 후방경사가 됩니다. 후방경사가 되고 다리를 내릴 때 후방경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유지하는 게 하복부거든요. 하복부가 못 버티면은 골반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다리의 무게가 기립근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서 허리 쪽이나 엉치 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다음 질문 볼까요? 자, 매일 운동하고 헬스도 하고 있는 분인데 오른쪽 다리 발바닥 앞이랑 발꿈치가 아파서 많이 못 걸어 다닌다는 건데 고관절 문제인가요? 오른쪽 엉덩이도 많이 올라와 있고 어깨도 많이 틀어져 있어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통증은 뭐예요? 보상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는 원인을 찾아 나가죠. 그럼 순서 봅시다. 발바닥, 발꿈치가 통증, 과사용. 그러면은 100% 종아리가 과사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게 결국 둔근입니다. 둔근 혹은 햄스트링인데 대부분 어쨌든 둔근 약하거든요. 둔근 약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엉덩이를 잘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오른쪽 엉덩이가 올라와 있다는. 지금 올라온 방향은 모르지만 어쨌든
오른쪽에 대한 엉덩이에 대한 사용성이 떨어지니까 걷거나 할 때 종아리를 과사용하게 되면서 발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발바닥 앞도 아프고 발꿈치도 아프다는 게 결국 지금 전부 다 아프거든요. 보통 뒤꿈치만 하는데 앞꿈치까지 아프다는 것 자체가 근막이 지금 거기까지 타이트하면서 과사용되는 거니까 족저근막염에서도 진행이 많이 된 거죠. 예, 얘는 고관절 문제입니다. 근데 고관절에서 어디가 문제인지는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둥근은 거의 100%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숨 한번 돌릴게요. 1 시간 동안 질문하니까 질문이 엄청 기네요. 자, 볼게요. 견갑골의 전인, 거상, 하강은 잘 되는데 후인이 안 된다면은 상완골 전방 활주에 문제도 있을까요? 후인이 안 되면 어떤 운동을 해 주면 좋을까요? 능경 운동이 도움돼. 자, 여기서 진짜 잘못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이 상완 전방 활주가 대유행입니다. 거의 지금 상완 전방 활주의 시대입니다. 뭐 너도 나도 전방 활주 해 가지고 뭐 만병의 근원은 지금 전방 활주를 생각하는데 상완 전방 활주는 상완골의 문제죠. 결과입니다, 결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족저근막염이랑 똑같아요. 다른 데가 안 좋아서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상완 전방 활주도 견갑이 다 안 좋아서 상완골까지 가서 전방 활주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상완 전방 활주 때문에 견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견갑에 문제가 생기니까 상한 전방활주입니다. 이거를 지금 너무 유튜브에서 지금 거의 유행처럼 작년부터 너무 많이 얘기해 가지고 지금 일반 환자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만병의 근원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자, 다른 걸로 예를 들어 볼까요? 라운드 숄더가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라운드 숄더가. 라운드 숄더 때문에 뭐 어깨가 틀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깨가 틀어지고 뭐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라운드 숄더가 된 거잖아요. 체형은요,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든 상완 전방 활주든 거북목이든 일자목이든 뭐 일자 허리든 전부 다 이 체형은요 결과입니다, 결과. 뼈가 그렇게 옮겨진 거잖아요. 그쵸? 지금 요거를 이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선생님들이 직접 재활할 때 하나도 안 좋아집니다. 금방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원인입니다. 제가 계속 원인과 결과를 말씀드리죠. 체형은 결과잖아요. 결과적으로 거북목이 되고 결과적으로 라운드 숄더가 되고 결과적으로 상완 전방 활주가 되는 거예요. 상완 전방 활주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되는 게 아니고. 아시겠나요? 뼈는 결과, 체형은 뼈잖아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후인이 안 되고 뭐 전인이 안 되고 이런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체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9번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견갑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상완의 기능도 떨어지고 상완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상완 전방활주입니다. 어깨 안 좋은 사람 상한 전방 활쪽 고친다고 해서 어깨 안 좋아지지 않아요. 100% 한계가 있습니다. 운동하면 다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거 잘 염두를 해 두시고 후인이 안 된다고 일단은 판단이 나왔으니까 후인을 시키는 메인 근육이 이제 능형근은 맞죠? 그러면은 능형근이 잘 안 되니까 능형근 운동을 시키는 건 맞지만 여기서 하나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능형근 운동을 한다고 해서 능형근이 무조건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후인 되니까 '능력은 잘 쓰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은 정말로 능력근이 작동이 되는지까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실제 케이스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능형근 운동을 했을 때 능형근 운동이 작동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은 바로 감 잡아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감 못 잡습니다. 그 능력은 쓴다는 느낌을 못 잡아요, 동작은 똑같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그런 작동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 방법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자 질문 받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